자, 1차 뉴딜 FDR 프랭클린 델라로 루즈벨트가 1933년에 취임하자마자 개회된 연방의회를 통해서 100일간의 개혁 입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즉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통화 및 신용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법들이 우선 이제 비상은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긴급은행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이 미국의 전역에 있는 은행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휴업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은행을 재조직하려고 하는 방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고 하는데요. 페더럴 디스포지트 인셔런스 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도산한 은행을 거래했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즉 국가가 예금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그 예금 즉 2,500달러를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대환기에 은행이 줄도산하면서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주들이 돈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국가가 한 계좌에 한해서 예금한 돈의 2,500달러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주에게 국가가 책임져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 때 은행들이 망해서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관련법 등을 통해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뉴딜 정책을 IMF를 통해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증권법 또는 이제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증권시장의 개혁, 그 다음에 증권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목적으로 두게 되는데, FDR 즉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증권시장에서 증권 브로커와 딜러들이 불법적으로 거액의 증권 거래 수수료를 챙기면서 상장된 회사의 주식 동향이나 회사의 내부 정보를 부정한 뒷거래를 통해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FDR이 정부를 통해서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거래를 단속하고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FDR이 당시 유명한 증권 브로커였고, 불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인 조지프 케네디를 증권거래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됐죠. 그래서 조지 케네디를 통해서 그가 증권거래에 대한 불법 과정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법이나 위법을 막는 법적 조치를 마련케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화준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근본위 체제 하에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야겠죠. 즉 경기 침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금 가격을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하게 됩니다.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킨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60% 이상을 하락시킨다는 의미인 거죠. 그 얘기는 금의 액면가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의 평가절하로 미국의 이제 금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 있었던 금이 미국으로 더 많은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금을 팔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의 유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 12월에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했던 금괴가 40억 4천만 달러에서 34년 7월에 되면은 79억 9,60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통화량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금을 미국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이후 이제 고용 창출 및 실업자 구제책을 연방정부는 FDR의 행정부는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TVA라고 해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방 긴급 구제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테네시강 유역에 20개의 댐을 신설하고 또 기존의 5개의 댐을 복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수 피해와 전력 생산 그리고 농업 생산을 증가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긴급 구제법을 통해서 민간 토목 사업의 육성 그리고 실업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원 등을 만들어서 토목, 전기, 배관 등의 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토목사업국가 공공사업추진청이 당시 약 400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직업의 안정과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권리임을 자각시키게 되는데요. 즉, 이전에 후보 행정부 시기까지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었죠. 하지만 대공황 이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FDR의 행정부가 이제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정책에는 전국 산업부흥법이 있고요. 농업조정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전국 산업부흥법은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리커버리 액트라고 하는데 보통 NRA 또는 NIRA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조정법은 AAA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경제학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후반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였죠. 그때 뉴딜 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관리 감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전국 산업부흥법은 이제 기업이나 공장이 공산품들을 생산하겠죠. 근데 취업자들이 많게 되면서 그 제품이 생산은 되었지만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이게 되면 기업들은 그 재고를 덜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시킬 거 아니에요.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과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을 벌이겠죠. 같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산품에 한해서 가격을 통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경제 규약을 부과해서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막고 생산량의 할당, 또 가격 협정, 그리고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국산업부흥법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각적인 옴니버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여 기업, 노동시장을 정부가 간섭해서 조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아동 노동을 금지시킨다든가 또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를 인정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시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전국산업부흥법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과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볼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대공황에서 뭐 기업도 쓰러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잖아요. 결국 이 실업자들을 취업을 하게 하려면 결국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게끔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조정법. 아까 대공황기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생산한 물품들, 뭐 면화라든지 밀이라든지 복숭아, 아니면 우유, 이런 것들이 팔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 밭에 방치하거나 우유를 그냥 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 농작물에 한해서 즉 페리티 가격, 즉 평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평형 가격은 농촌의 생산 가격과 생활 필수품 가격의 비율을 일정 정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 가격을 도입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의 구매력 격차를 해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7가지 농산품에 대한 기본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밀, 면화, 옥수수, 돼지, 쌀, 담배, 유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량을 정부가 규제하게 됩니다.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들을 폐기 처분하도록 이제 정부가 유도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폐기 처분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농업조정법은 빈농보다는 분농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요. 빈농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전국 산업부흥법 또 농업조정법은 1935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2차 유딜. 2차 유딜은 이 대공황을 이제 서서히 이제 타개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대공황을 아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의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제2차 유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이제 전국 노사관계법, 당시에 상원의원이었던 존 와그너가 입법해서 만든 전국 노사관계법을 제정하고요.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와그너법은 이제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단체 교섭권과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관계를 이제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이제 정착시키는 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할 수 있고요. 사회보장제도, 즉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주로부터 또는 고용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쉼을 배양케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실업급여라든지 실업보험, 그 다음에 직장 내 의료보험 같은 것을 많게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든지 보수 진영에서는 이 유질 정책에 대해서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소비에트화 시킨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반유대일 연합이 형성되고 FDR 행정부가 노동개혁, 또 사회보장 정책 등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1935년에 뭐 AAA법, NRA법 같은 초기 유돌 정책이 위헌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는 이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뉴딜 반대론자들이 이제 대법원 판사로 있으면 이러한 개혁 법안들을
위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DR은 이 대법원 판사들을 자신의 개혁에 찬성하는 성향의 사람들로 이제 교체하게 되는 거죠. 한편 유딜 개혁을 반대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초기에 유딜 정책을 위협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헌법 수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도 있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또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민간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민간 직장 보험을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병원에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FDR이 사회보장제도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만들려고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이제 유돌 정책을 반대했던 보수 지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혁 입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또 1945년 FDR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개혁 정책, 특히 공공의료 보험의 그 프로그램은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공공성을 보장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을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뒤엎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대공황에 대한 설명은 또 완료했고요. 이제 그림 자료 화면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헨리 포드가 티온 자동차를 만들었던 배경을 다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재즈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미국 가정에서 이제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TV, 또 이런 라디오와 같은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속내에는 이제 할부 방식, 즉 신용 거래가 없다면 이런 가전제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의 수업에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미국 뉴욕의 번화가, 마천루가 있는 엠파이어 빌딩을 다루고 있고요.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을 맞이할 시점에 미국의 증권거래소입니다. 뉴욕에.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 많은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무료 급식소에서 이제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또 대공황 시기에 실업자들이 이런 구직난에 대해서 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후버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당시 공황기에 미국의 가정들이 이제 집을 잃고 결국 이제 이런 판자집에서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공황기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소설 존 스타인백의 The Grave of Wrath라고 해서 분노의 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헨리 포드가 주연한 영화 분노의 포도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대공황에 타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FDR 프랭클린 델로 루즈벨트가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런 이제 팜플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그림은 이제 NRA라고 해서 산업조정법에 그 캠페인을 하는 그런 이제 팜플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요 그림은 TVA, 그래서 테네시 유역 개발을 할 때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의 프로젝트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강기에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제 갱영화 리들 시저의 포스터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이제 마가린 그러니까 미셀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비비안 리와 클라크 게이브 주인공들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명랑 영화 디즈씨가 도시에 가다. 그래서 당시에 우울하고 그 침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환하게 밝게 만드는 명랑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드렸죠.